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외국인의 순매수세로 완전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락폭을 좁혀가면서 2,490선 부근에 회복을 하면서 상승 전환의 시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속에서도 이 개인이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830선 가까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관전 포인트는 과연 이 하락폭을 전부 만회하고 상승폭으로 전환을 할 수 있을지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이번 주 CPI와 PPI 지수 발표가 남아있고 저희 방송에서 꼼꼼한 장 분석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수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의 주택 공급 발표 대책이 임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일이죠. 이 첫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가닥이 어떻게 잡히고 있습니까? 네, 내일이면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 베일을 벗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 250만 호 플러스 알파 공급 계획을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8구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급 대책의 핵심은 수요가 밀집된 도심의 규제 완화로 민간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역세권 등지를 중심으로 용적률을 500%까지 끌어올려 고밀 개발을 허용하고 정비 사업에 통합 심의를 도입해 공급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 등을 포함할 전망입니다. 이번 주택 공급으로 전임 정부 계획 물량을 포함해 250만 가구 이상의 물량을 수도권 중심으로 투입을 한다는 보관인데요. 구체적으로는 공공택지 12만 가구, 재건축, 재개발 47만 가구 등으로 나뉩니다. 특히 공급 부족이 돋보이는 수도권에만 150만 가구 정도의 물량이 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지정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이번에 개편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들을 좀 손질을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제초하는 재건축 사업으로 얻는 조합원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도입이 됐으나 2018년부터 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본격화됐고 강남권에서는 첫 확정 금액 부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초한 부담금 완화에 대한 적정 수위는 막판까지도 뜨거운 감자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완화폭이 과다하면 재건축 가격을 자극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작으면 재건축 사업 활성화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는 면제 기준을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고 부과율을 낮춰 재건축 사업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안전진단 관련 규제 완화와 일기 신도시 특별법 등의 내용도 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내일 있을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가계부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가계부채가 코로나19 이후로 급증을 해서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계부채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수준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위기 이후 가계 금융 불균형 정도는 78.5로 장기 평균 수준인 50보다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당시보다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금융 불균형은 가계기업의 신용 수준이 실물경제 수준과 비교해 얼마나 과도하게 늘었는지를 의미합니다. 즉, 금융 불균형이 높아졌다는 것은 코로나 확산 이후 가계 신용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큰 폭으로 웃돌았다는 겁니다. 국내 가계부채는 2019년 말 1,601조 원에서 최근 2년 새 200조 원이 넘게 증가했습니다. 가계 신용 증가율도 2019년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계부채는 증가한다라는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반면에 기업의 금융 불균형 정도는 이 가계에 비해서는 좀 적은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다릅니까? 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금융 불균형 정도는 71.9로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보다는 낮았습니다. 가계 불균형보다는 낮은 수치가 나온 건데요. 다만 장기 평균 수준은 여전히 크게 웃돌았고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대유행으로 신용시장의 불균형이 심화된 만큼 정책 당국이 가계 기업의 신용 증가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경기 둔화 전망으로 민간 신용이 과도하게 팽창하고 외환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다며 금리 인상에 따른 신용 리스크 확대가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산업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친환경차가 국내 판매량이 누적 100만 대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네, 밖에서 보면 예전에 비해서 현대차 전기차를 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현대차의 친환경차 국내 판매량이 누적 1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2009년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를 출시한 지 13년 만입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달 국내 시장에서 친환경차 약 3만 대 가까이를 판매하며 누적 판매 대수 약 102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제네시스를 포함한 현대차는 총 56만 대, 기아는 47만 대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에서 누적 판매량이 가장 많은 차종은 현대차의 그랜저 하이브리드였습니다. 2013년 출시 이래로 지금까지 총 18만 대가량이 판매가 됐는데 2018년부터 4년 연속 2만 대 이상이 판매됐습니다. 다음 달에는 현대차의 첫 세단형 전기차 아이오닉 6, 그리고 올해 안에 기아 EV6의 고성능 모델도 출시될 예정인데요. 본격적으로 신차를 내놓으면서 친환경차 판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해외 시장에서의 인기도 궁금한데요. 현대차의 친환경차 수출 상황 어떻습니까? 네, 국내에서만큼이나도 해외에서도 인기가 좀 뜨겁습니다. 현대차의 올 상반기 친환경차 수출 규모도 사상 처음 2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올해 1분기 분기 수출 대수 최초로 10만 대를 돌파한 데 이어 2분기도 10만 대 넘게 수출한 결과입니다. 현대차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2% 증가한 12만 대가량, 기아는 2% 늘어난 11만 대가량을 수출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수출이 10만 대가량을 차지해 전년 동기 대비 50%가 넘게 늘었습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 올해 연간 친환경차 수출 대수가 40만 대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일 발표 대책일 주택 공급 대책부터 가계 부채 상황과 산업계 이슈까지 오늘은 김수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해드리는 시간이죠.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미국의 7월 고용 지표가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를 보이게 되면서 9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미증시는 혼조 마감을 보였고요. 국내 증시는 7월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면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하락 출발을 보였지만 현재는 상승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0.06% 강보권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로 인해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이고 있고 방산주들도 함께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코스닥 지수 낙폭을 많이 회복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0.27%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은 기술주,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반면에 실적 호조의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8거래 연속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도 하루 만에 매수 전환을 해준 모습이고요. 현재 매수폭도 계속해서 장중에 확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외국인들 4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을 했죠. 반면 개인은 4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1,501억 원 매수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은 현재 559억 원, 외국인은 837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가스 관련주들 동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소식으로 인해서 유럽발 천연가스 부족 현상에 대한 우려감은 나날이 커지고 있죠. 이에 따라 EU 회원국들이 가스 사용량을 15% 감축하는 비상계획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현지 시간 5일 이 같은 비상 긴축에 승인을 하게 되면서 내년 3월 31일까지 자발적 가스 사용량을 지난 5년간의 평균 사용량보다 15% 감축하게 됐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오늘 국내 관련주들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5%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중앙에너비스는 6.28%, 경동도시가스도 현재 5.45%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민감주 사이에서는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7월 비농가 신규 고용 지표가 52.8만 명 증가를 보이게 됐고요. 실업률도 역시나 3.5%로 소폭 하락을 하게 되면서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9월 FOMC에서 또다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 커지게 됐는데요. 이에 미증시에서 국채금리 반등을 보였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긴축 속도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게 되면서 경기 민감주들은 오늘 조정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현재 3%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동진세미캠과 KMW도 4%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동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도체 동맹에 대한 예비회의 소식에 오늘 약세 보여지고 있고요.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는 오늘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카카오만이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면요. 에브리봇, 아마존의 아이로봇 인수 소식에 힘을 받으면서 20%가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국내 최대 비철금속 업체인데요.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에 2030년까지 10조 원가량 투자하겠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죠. 주가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샘은 2분기 아쉬운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2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92.2% 줄어든 영업이익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이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 칩4 가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갈등 중심에 한국의 새우등이 터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커지면서 주가 약세 보여지고 있죠. 현재 0.81% 내릴 6만 1,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이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오늘장 주가 흐름이 굉장히 양호하죠. 올 들어 처음으로 20만 원대를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도 3.3%대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2분기 호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영업이익과 매출액 모두 각각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3%, 38.1%씩 증가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에코캡 살펴보겠습니다. 네, 에코캡은 LS 이모빌리티 솔루션과 포드 프로젝트 대응을 위해서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죠. 수주 규모가 약 1,875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10% 가까운 급등 보여지고 있고요. 7,86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수급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종목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현대차, 기아 등과 같은 이런 완성차 쪽으로 먼저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런 호실적이 힘입어서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개선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지난달 7월 판매량도 이제 글로벌 도매 판매량이 양사 모두 좀 증가세로 좀 전환이 되면서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그런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 또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올해 연초에 이제 상장 이후에 6개월 그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그런 오버행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이러한 지난달 말에 오버행 이슈가 해소된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에 ASP 상승과 더불어서 출하량 증가 그리고 환율 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매출 성장과 이익률 회복이 좀 전망이 되면서 최근에 꾸준하게 외국인과 기관에 좀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 특징주 중에서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에 음반과 공연 양 측면에서 역대급으로 지금 아티스트들의 왕성한 활동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아티스트들의 컴백에 힘입어서 3분기 최대 실적이 좀 전망이 되면서 최근에 꾸준하게 좀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 무엇일까요? 이 중에서 최근에 꾸준하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기아를 오늘 포착을 했는데요. 우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분기에 환율 효과와 더불어서 믹스 개선에 힘입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반도체 공급 차질 해소가 본격화되게 되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량 회복으로 힘입어서 양호한 실적 가시성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달 7월 판매량도 글로벌 도매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정도 상승을 하면서 지금 도매 판매가 지금 증가세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고 향후 이제 생산 회복에 따라서 수출 판매도 좀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 수준도 한 PE 한 5배 정도 수준에 지금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런 생산량 회복과 더불어서 밸류에이션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계속해서 좀 관심이 좀 필요한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영훈 과장의 포착 특징주는 기아였고요. 하반기를 갈수록 밸류에이션 저평가 매력 기대 속에서 현재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봇과 신재생 에너지주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이 로봇주의 강세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 아마존이 나스닥 상장사죠. 이 아이로봇을 인수한다라고 밝힌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 인수 규모만 해도 아마존의 역대 인수 중에 4번째 규모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로봇주에 관련해서 어떤 모멘텀이 작용하게 될까요? 네, 이 아마존이 이 로봇 관련 종목을 인수를 하는데요. 이 회사를 인수를 하는데 이 아이로봇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규모가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이 역대 인수 중에 4번째 규모인 이 아이로봇 인수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이 가정용 로봇에 대한 이 관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고요. 이전에 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로봇에 대해서는 본다라면은 이 우리들이 자동화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좀 많이 맞췄던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그러면 너무 좀 먼 얘기였던 것 같고요. 자동화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부분 기억을 한번 해보면 뭐 자동화 장치, 로봇 팔 뭐 이런 부분들에 좀 많이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아이로봇 같은 경우는 이 1990년대에 이 MIT 출신들이 세웠던 로봇 회사인데요. 2002년 로봇 청소기가 나왔고요. 룸바라는 로봇 청소기가 나왔었고 그러면서 가정용 로봇 시장의 문을 처음으로 열었던 회사가 이 아이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용 청소 로봇 업체의 75% 점유율을 현재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아마존이 왜 인수했는지에 대한 모습이 이 예상이 되죠. 이 목적이 이 가정용 로봇에 대한 부분들 이 좀 더 친숙하게 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사업성도 훨씬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존이 이 아이로봇이라는 회사를 인수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보면 뭐 로봇 관련 종목들 이 에브리봇이라든지 티로보틱스, 휴림 로봇, 유진 로봇, 로보로봇 뭐 대부분 로봇 관련 종목들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상승하는 게 에브리봇이죠. 이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이 로봇을 이용해서 물걸레 청소를 좀 만들죠. 뭐 국민 물걸레 청소 로봇이다. 뭐 이렇게 불릴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이 팔리는 뭐 500억 이상의 매출액이 나오는 대표적인 가정용 로봇 관련 회사인데요. 아이로봇도 마찬가지였죠. 이 로봇 청소기로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청소 관련된 가정용에 중점이 된 이런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아이로봇이었고 에브리봇도 국내에서 이 청소기 관련한 이 로봇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관련한 아이로봇 아마존의 아이로봇 인수 관련한 관련주로 묶이면서 이 에브리봇이 좀 가장 크게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에브리봇이 상승을 하면서 다른 로봇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도 당연히 좀 늘어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런 가정용 로봇에 대해서도 지금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눈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의 인수처럼 국내에서도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이제 관심도가 증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투자도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오늘 뭐 관련한 종목들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살펴봐 주셨습니다. 옛날에는 이 자동화에 포커스를 맞추는 모습이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점점 가정용 로봇, 특히나 또 청소용 로봇에 관심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또 아마존의 이 아이로봇 인수 발표 소식 속에서 아이로봇이 좋은 주가의 흐름, 에브리봇이 우리나라 이 로봇 관련주로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관련주 외에도 또 다른 로봇 관련주들 최근 주가 흐름도 살펴봐 주시죠. 로봇 관련주가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좀 급등을 하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이 전을 살펴보면 관심도는 확실히 좀 올라갔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연중에 한두 번 정도씩은 로봇 관련한 테마가 좀 묶이면서 주가가 좀 급등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졌는데 그러면서 로봇 관련한 종목들 이제는 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로봇 관련 종목들 중에 실적이 이렇게 이 에브리봇처럼 나오는 종목들이 있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관심도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로봇 관련 종목들도 최근에 이제는 시장도 좀 안정화됐고 이 관련된 뭐 여러 가지 테마주들도 그렇고요. 좀 기대감 있는 종목들도 수급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봇 관련한 종목들도 최근에 관심도는 많이 증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대표적으로 뭐 오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아마존 아이로봇 인수로 인해서 뭐 에브리봇을 비롯한 이런 로봇 관련한 종목들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로봇 관련 종목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이 최근에 분위기는 점점점 올라갔고 오늘 이 분위기가 좀 어떻게 보면은 폭발하는 확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좀 실적이 나오는 로봇 관련주를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점 또한 또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즘 특히 또 대통령실에서 어제죠. 로봇 기술 개발 내용을 포함한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연내에 발표한 것이라고 전한 것도 국내 로봇 관련주의 상승세에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의 로봇 사업 확대로 인해서
올 초에 한 차례 또 로봇 관련주에 대한 강한 시세 분출된 바가 있었는데요. 남은 하반기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탑픽 종목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하반기에도 이 로봇 관련한 관심도는 점차적으로 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본다라면은 이거는 누리호와 이 다누리호의 발사 성공, 연이은 이런 발사 성공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이런 성공을 발판 삼아서 우주 강국 반열에 올라선다는 이런 구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우주선과 이 로봇은 연관관계가 있죠. 사실 두 산업이 다 첨단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가장 많은 첨단 기술들이 다 모인 게 로봇과 우주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첨단 산업 관련된 종목들은 관심도가 점차적으로 좀 증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관심도는 올라갑니다. 로봇은 좀 더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 대표적으로 청소 로봇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사실 또 관심 받고 있는 게 서빙하는 로봇이죠. 이 음식점에서 음식을 이렇게 날라다 주는 그런 로봇들이 상당히 좀 많이 관심을 받고 있고, 그리고 로봇들이 움직여가면서 안내도 해주고요. 여기 코엑스만 가봐도 안내해주는 로봇도 있고, 음식점 가면 주문을 받아주는 로봇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생활에 점차적으로 침투가 되는 빈도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차적으로 관심도는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시세 분출 충분히 좀 가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적과 이런 기술력들, 그러니까 이 기술력이 높고 낮음도 중요하겠지만 이 기술력이 얼마나 실생활에 적용이 되면서 매출액까지 이 제품의 개발과 생산까지 연결될 수 있느냐 정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오늘 가장 이 시세를 좀 많이 분출하고 있는 이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죠. 이 얼마 전에도 신제품이 나오면서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렇게 에브리봇과 같은 실생활에 적용해서 매출액이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관심 가지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로봇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 살펴봤고요. 오늘장 또한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 역시 미국발 훈풍 속에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또 미 상원에 가결되면서 이 관련주에 대한 투심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 감축 법안의 이 주요 골자와 현재 관련주에 대한 흐름까지 점검해 주실 수 있다면요. 네, 인플레 감축 법안, 이 미국 상원에서 현지 시간으로 7일이었죠. 이 본회의를 열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이 막대한 투자와 부자 증세,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가결 처리를 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서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한 480조 원 정도를 투자하고요. 이를 위한 재원 마련에서는 대기업에 최소 15% 정도의 법인세를 부과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큰 방점이 대기업의 세부 15%의 법인세, 이거보다도 온실가스의 40% 감축입니다. 2030년이면 이제 8년 남았죠. 그리고 온실가스 40%면 거의 절반 정도를 감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조금씩 감축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는 있지만 이 몇몇 선진국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 아직까지도 이 온실가스 계속적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개발도상국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상당히 파격적이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이 이루어져야지 2030년까지 40% 감축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는 화석연료가 아닌 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관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지금 현재 산업에 어느 정도 이 궤도에 올라 있고, 그러면서 매출액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이런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관련한 종목들이 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태양광보다도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의 상승, 상당히 좀 가파른 주가의 상승이 오늘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가까이 감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파격적인 감축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태양광과 풍력 등의 관련주가 좀 급등세 보이는 이 모습인데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풍력 에너지 관련주가 강한 시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섹터 중에서 유독 이 풍력 에너지 관련주에 주목이 되고 있는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이 관련주 접근 시에 풍력 에너지 관련주 우선적으로 좀 살펴봐야 할까요? 네, 우선 태양광도 태양광인데 지금 이 온실가스 감축 법안에 있어서는 풍력이 좀 더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온실가스 감축 법안이 미국에서 가결이 된 거죠. 그럼 미국 쪽에 있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미국에 얼마나 어느 정도의 익스포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이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가 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풍력이 좀 더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미국 내에 풍력 보조금을 확대하는 해당 법안도 통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졌습니다. 이번에 이런 인플레 감축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요. 그러면 미국 풍력 시장도 빠르게 좀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국내에 있는 이런 풍력 업체들 중에서도 미국향 풍력 업체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미국향 수출 물량을 기대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이 많은데 이런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풍력 보조금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가 된다라면 당연히 이 매출액 같은 경우 미국향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매출액이 증가한다라면 이런 매출 인식이 수주가 금년에 나타난다라면 내년부터 이 매출 인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이번 인플레 감축 법안과 좀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태양광보다는 풍력이 좀 더 관련이 많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풍력 보조금 확대에 대한 법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또 이 한국가스공사의 액화 천연가스 비축량이 현재 좀 바닥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정도 수준이라면 LNG 부족 속에서 겨울철 블랙아웃 위기까지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말까지 1000톤에 가까운 천연가스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상승세를 좀 엿볼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우선 한국가스공사가 예상이 어떻게 보면 수요 예측을 좀 실패한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이 블랙아웃에 대한 가능성도 좀 나오고 있고 전력 대란 이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지만 사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 비축량이 작년에 반토막 이하로 떨어진 이런 상황이면 LNG 가격이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당연히 대표적으로는 이번에 수요 예측 실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국가스공사 LNG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라면 상승에 따른 이익 개선 충분히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코엔텍 같은 경우가 코엔텍이 생산하고 있는 이런 스팀 판매 단가는 LNG 수입가랑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LNG 수입가가 상승을 한다라면 이 코엔텍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충분히 좀 기대를 받고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한국가스공사와 코엔텍의 이 실적에 있어서는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이사님과 로봇과 신재생 에너지주 관련해서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 ISN 이지연 대표와 함께 증시 전반을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네, 글로벌 증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 이 베어마켓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지난주 이 미국 증시는 한 주간 좀 상승을 하다가 금요일에 다소 주춤한 양상을 보였었는데요. 이 아이러니하게도 미 고용 지표가 호조를 띈 것이 일부 영향을 끼쳤다고 하던데 이 지난주 미 증시 흐름과 함께 이번에 발표된 고용 지표 핵심 내용 전해주시죠. 지난주 이제 미국 증시가 살짝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금요일날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는 3.5% 예상보다 0.1% 낮았고 특히 이제 비농업 취업자 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2배 이상 많은 정말 이제 고용이 드라마틱하게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는 지난 한 4, 50년 내에 가장 좋은 수치가 나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 고용 지표가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9월 달 연준이 좀 더 강한 긴축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우려가 되었고 75bp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그 기대감, 이제 우려감이 살짝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부분이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60% 넘는 예상치가 나왔지만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지난번처럼 하루 이틀 단위로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 지금 9월달 자이언트 스텝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처럼 연준의 이제 긴축이 좀 강화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지난번 하락장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이슈가 나오면 적어도 한 2, 3%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미국 증시는 오히려 그 고용 지표가 발표될 때 급락했다가 장 막판에 대부분 낙폭을 많이 회복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 분위기는 지난번 하락할 때와는 좀 달라졌다. 특히 이 연준의 긴축에 대한 정도가 시장에 반영되는 부분이 지난보다는 민감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역시 이제 시각의 차가 결국은 경기가 위축될 것이냐 혹은 경기에 대한 부분이냐 아니면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냐 연준에 대한 강력한 정책이냐 이런 논란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서 점점 경기 위축에 대한 그 우려감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연준의 인플레이션 정점론에 대한 부분은 조금씩 확대되면서 시장은 생각보다는 좀 더 강한 모습이고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너무 미국 증시를 우려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과연 이제 어떠한 형태의 수급이 나오냐가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미국 증시의 주요 흐름들 살펴봤습니다. 앞서 좀 걱정을 하지 말고 좀 기대감으로 빅 이벤트를 앞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시장의 관심사죠. 9월에 FOMC 연준이 보일 행보를 두고는 여러 관점이 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다소 좀 낮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그 확률이 높아진 상황이죠. 이번 주에 발표될 주요 경제 지표가 어떤 변수로 작용하게 될지 궁금한데요. 또 인상 규모에 따라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그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부분이 지난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60% 이상 높아졌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확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자이언트 스텝을 2달 연속 한 상태고, 물론 이제 8월 CPI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3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계심을 좀 나타내었고, 가능하면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빅 스텝 이하로 갈 수 있는 여건이 형은 되게 이제 기대한다라는 발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반드시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8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고 CPI, PPI 발표에 따라서 아마도 단기 방향성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그 CPI가 발표되는데 여기서 이제 지난번 그 7월달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 건데 이 7월달은 우리가 그 5월달에 그 원자재와 곡물 가격이 떨어지기, 5월달에 곡물 가격이 떨어지고 6월달에 원자재 가격이 선물 가격이 급락했던 시점을 감안하면 그 시차를 두고 현물 가격에 반영되는 시점은 7월달이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수치가 확 꺾이지는 않더라도 정점론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정도는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제 이런 그 8월달 CPI가 정점론을 조금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정점론을 확인할 수 있는 징후가 나온다면 시장은 상당히 강한 모습을 오히려 보일 수 있고 9월달은 오히려 빅스텝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연준의
점도표라든지 파월 의장의 발언을 기조를 해서 본다면 연말까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금리 인상의 남은 폭은 75bp에서 한 100bp 정도 되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9월 달에 75bp 빅스텝을 해버리면 사실 연말까지 남아있는 기간 동안 약 한 25bp 내외 정도의 여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연준도 원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9월 달에 빅스텝 이하로 금리 인상을 하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 50bp 이상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시장의 흐름을 보고 대응한다. 이게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연준의 기본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너무 지금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미국의 국채 금리나 달러 인덱스를 보면 어제 금요일날 발언 이후에 다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상당히 그 고점 대비해서 낙폭을 좀 키웠다가 지난주 이제 금요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108 이상까지 갔다가 ECB가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다시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가 재차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단기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높아지는 상태라서 조금의 변화가 있다라고 본다면 지난번처럼 이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기대감이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가고 다시 확률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다면 지금은 너무 이제 시장을 하락이나 비관적으로 좀 보기보다는 현재 그 CPI 발표에 따라서 나오는 그 외국인들의 대응 수급에 따라서 상당히 시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은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날 반응에서도 보는 것처럼 미국 증시는 내려가야 될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 그 베어마켓 랠리라고 했을 때 그 끝자락은 직전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거나 베어마켓 랠리의 끝자락을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이등평균선 121선을 기준으로 보는데 지금 이제 그 위치에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가 과연 이제 베어마켓 끝자락이 되느냐 아니면 추세 전환 시작점이 되느냐 이게 10일날 CPI 발표로 어느 정도 단기 방향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그 방향성을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그 전에 지금 현재 그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들의 수급에 따라서 섹터별로 등락이 워낙 큰 편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서 너무 적극적으로 시장을 따라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은 주식 비중을 반드시 유지를 하면서 시장을 좀 쫓아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은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시장의 예측이 이렇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 주 수요일이죠. CPI 발표가 나오면 인플레이션 정점론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반기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은 비관론보다 외국인의 대응 상황과 함께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미국 고용 보고서 발표 후에 달러가 좀 강세화되면서 다시 한번 확인된 상황이고요. 물가 정점 통과 기대가 형성되고는 있지만 연준의 목표보다는 높은 수준인데요. 이번 주 시장에서는 어떤 요인으로 좀 작용하게 될지 이번 주에 투자자들이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일단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8일날 그 발표되는 CPI가 예상만큼 좋게 나올 경우 혹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올 경우 이 두 가지를 가정을 좀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예상만큼 좋게 나온다. 그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징후가 확실히 나온다, 잡힌다 이렇게 되면 지금 미국 증시는 어떻게 보면 상승을 대비하는 정도의 수급을 좀 보일 정도로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러면 CPI가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나왔을 경우 성장주들을 비롯해서 경기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강세 현상을 띌 수 있다. 그럴 경우에 주도 섹터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디에 쫓아갈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CPI 그 지표 발표가 예상보다 좋지 않게 나왔을 경우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또 첨예하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의 악재에 대한 반응을 보면 사실 금요일도 마찬가지지만 이전에 그 하락 구간에서처럼 그 악재가 아주 민감도가 있게 그렇게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예를 든다면 CPI가 예상보다 좋지 않게 나온다 혹은 예상용도 부합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면 하루 이틀 정도 단기에 좀 그칠 수가 있고 오히려 이후에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은 시장은 좀 더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지 말라는 것은 악재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고 있는 시장의 이제 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지금에서 지난 7월 14일 옵션 만기일 이후에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한 달이 좀 안 되는 20일 좀 남짓한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 벌써 이제 4조 원에 가까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외국인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에 안도를 했다면 지금은 그 매집 강도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고 20일 남짓한 기간에 4조 원 정도를 매수한 것은 그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만약 이제 시장이 좋아지는 그 추세 전환점이 된다라고 하면 과연 이제 외국인들이 그 4조 원이 단순하게 공매도 한매가 아닌 이상에 어느 섹터를 이제 매집했는지를 잘 따라가야 되는데 외국인들의 매집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유동성 장에서의 그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섹터를 끌어올리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섹터의 매수세가 몰릴 수밖에 없는데 그게 IT에서 특히 반도체와 2차 전지. 반도체는 이제 1차 반등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조정 구간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조정 구간을 거친 이후에 오히려 이제 상승 구간에 접어들 수 있다는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2차 전지는 그 종목별로 매수 유입 물량이 완전히 천차만별인데 에코프로나 혹은 LG 에너지솔루션처럼 매수를 집중적으로 받는 종목은 급등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도 역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그 자동차 조선을 비롯한 이 운송 장비 쪽에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세 극점은 내년 이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집이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외국인들의 매집하는 집중적으로 하는 섹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포지션을 구축하는 게 지금은 일단 첫 번째 그 급선무일 것 같고요. 당장의 시세를 내는 종목을 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외국인들이 매집해 나가는 종목을 같이 매집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한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실적 발표에 따라서 개별적인 이슈가 나오는 종목들, 기관들 특히 이제 투신 쪽에서 짧게 치고 빠지는 종목들 위주로 단기 스윙 거래를 하시면 어느 정도 보완적인 매매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시장은 실적 시즌을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실적 시즌 동안에는 보통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의 디커플링이 많이 됩니다. 실적에 따라서 개별 이슈에 따라서 디커플링이 많이 되는데 요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고 나면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은 다시 동조화되는 현상이 짙어질 것이고 상승이나 하락의 등락이 아마 대부분 이제 커플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서서히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되고 대외 변수에 따라서 다시 시장에 영향을 받는 구간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외국인들의 매집을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들의 매집을 쫓아가는 전략을 추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그 실적 발표에 따라서 개별 종목 등락에 굉장히 큰 편차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지금 당장 실적이 좋냐 나쁘냐라는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제 앞으로 이제 가이던스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에서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이미 정점이 지난 종목은 배제를 해야 될 것이고 실적이 당장 나쁘지만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는 경기 관련된 경기 민감주들은 오히려 좋은 시각으로 접근을 할 수 있고 실적 대비로 해서 낙폭이 가져있던 종목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외국인들의 왜 특정 섹터에 그 매수세가 몰리지에 대해서는 이유가 명확해지고 결국은 실적 대비 낙폭이 가대했던 쪽이 가장 메인이 될 것이고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 그다음 이제 세컨드 주도 섹터로 부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후 관계를 잘 파악을 하시면서 지금은 2차 전지,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조선이 어떻게 보면 주도주 내에서 그 순환매 구조를 형성하면서 돌아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순환매 사이클을 잘 보시면 언제 진입을 해야 되고 언제 눌림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그 사이클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주목을 하시면서 지금은 외국인이 매집하는 종목을 같이 매집해 들어가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투자 전략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최근 20일간의 외국인들의 매수세 4조 원가량 들어오면서 IT, 반도체주, 그리고 2차 전지와 또 자동차 관련주들 계속해서 매집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대비 낙폭 과대주가 좀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좋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최근에 좀 어닝 시즌 발표가 있었습니다. 상분기 실적이 좀 뛸 종목이 있었는데 에너지와 화학, 그리고 뭐 자동차주
모두에 좀 집중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자는 신재생 에너지와 로봇주들 상승 흐름 좋게 이어가고 있는데 이 관련 외에 에너지와 로봇주, 화학주들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 수급으로 단기 형성되는 부분은 수익 관점으로 조금 짧게 거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투신이 접근하는 종목들이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섹터들인데 매수도 빠르지만 매도도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기술적 분석과 함께 조금 짧게 끊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 관점을 가지시고 전체적인 계좌의 비중은 포지션을 구축하는 쪽에 적어도 70% 그리고 단기 스윙에 30% 정도 비중을 두고 지금 시장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단기 전략으로 비중 잘 살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ISL 이지환 대표와 글로벌 증시 점검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2시 생방송으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